식민앙령 아직도 살아있다. 백제의 고은조는 고구려 동명성왕 고주몽의 아들이다. 주몽이 졸본 부여에 와서 그 왕의 딸을 취해 두 아들을 낳으니 큰아들은 비류요, 둘째는 온조다. 고조선 땅에서 고구려 입국. 중등교과 동국 사략에 변한 사람들의 체격은 장대하고 모발이 미호하며 의복이 청결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 책은 또한 고구려가 고조선의 땅에서 일어나 고시 700여 년의 사직을 이뤘다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분립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신라는 옛날에 진안 땅이었다. 고조선과 진안의 유민들이 동해 해변의 산과 계곡에 분거하며 육부라고 했다. 육부 가운데 고허부의 우두머리인 소벌공이 한 갓난아이를 키웠다. 이 갓난아이가 커가며 총명함으로 육부의 사람들이 추대하여 왕을 삼으니 박격거세요 신라 태조다. 지금으로부터 1963년 전이다. 왕이 육부에 순행하여 농사와 뽕나무 키우기를 권독하고 성곽과 궁시를 지었다. 이에 변한국이 항복하고 동옥전은 좋은 말들을 바쳤다. 왕이 죽자 태자 남해가 뒤를 잇고 장녀를 석탈의 아내로 삼게 했다. 신라 태조가 건국한 지 21년에 고구려 동명성왕 고주몽이 고구려를 세우니 그 지역은 고조선의 땅이었다. 고구려의 북쪽에는 부여국이 있었다. 원래 주몽은 부여왕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여러 형들이 시기함으로 졸본 부여로 도망와서 비류강 유역에 국도를 정하고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고 하고 고씨로 성씨를 불렀으니 지금부터 1943년 전이다. 주몽이 나라를 세우니 사방에서 찾아와 협력하는 이들이 크게 늘어나 이에 발병, 즉 군사를 일으켜 부국절을 멸하고 제2대 유리왕은 선비를 항복받고 중국 한나라의 왕망을 정벌하고 태무신왕은 부여왕을 공살하고 한해 낙랑을 취하여 강역을 개척, 위세가 강성했다. 백제왕 고은조는 고구려 동명성왕 고주몽의 아들이다. 주몽이 졸본 부여에 와서 그 왕의 딸을 취해서 두 아들을 낳으니 큰아들은 비류요, 둘째는 온조다. 그런데 주몽은 북부여에 있을 때 낳은 유리로 태자를 삼으니 형제는 살해될까 두려워 10여인과 더불어 남쪽으로 내려와 비류는 미추홀에 자리를 잡고 온조는 하남 위례성에 나라를 세워 십제라 이름하거늘 마한왕이 그 동북쪽 100리의 땅을 나누어 주었다. 비류가 죽고 그 신하들이 모두 위례로 돌아와 나라 이름을 백제라고 했다. 그 계보는 고구려와 같으나 부여에서 출생했다 하여 그 성씨를 부여라 하고 왕위에 오르니 고구려보다 20년 늦은 지금으로부터 1924년 전이다. 낙랑과 말갈이 여러 차례 침공하여 한산에 천도하고 위례의 백성들을 옮기고 마한에 사신을 보내 강역을 정했다. 백제의 북쪽은 폐수에 닿았고 남쪽은 웅천까지로 그 이상 넘지 않기로 했으며 서쪽은 큰 바다요 동쪽은 주양이었다. 온조가 즉위한 지 27년에 마한을 멸했다. 동국 사략은 삼국사기를 근거로 삼국의 건국과 고조선 및 삼한 땅의 분할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이 나라 민족의 땅을 통치한 주인공들의 맥을 이어 뿌리부터 역사를 서술하고 있는 것이 현행의 국사 교과서와 다른 점이다. 신라의 건국 과정에서 변한을 멸하고 동옥저한테는 마피를 헌납받았다든가 고구려와 북부여, 졸본부여의 관계, 또한 고주몽이 나라를 세운 지역이 비류강 유역이라는 사실 등도 전설로 내팽겨쳐둘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학도들이 연구해서 보다 분명히 그 지역과 삼국 건국 과정에서의 연관관계를 밝혀야 할 과제들이다. 특히 백제가 십제라는 나라 이름으로 시작했고 또한 그 남쪽의 경계를 웅천까지로만 획정했다는 것은 백제와 마한의 관계를 규명할 좋은 사료인 것이다. 삼국사기 근거로 상고사 기술. 백제가 마한을 멸했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는 크고 작은 나라가 50여 개국이나 되었다고 하니
일시에 평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다면 백제가 남쪽으로 강역을 넓혀가며 이들 여러 나라들과 치렀을 협상과 전투 또한 역사 복원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귀중한 자료인 셈이다. 온조가 세운 백제의 서울인 하남 위례성을 충청도 직산과 경기도 광주의 두 곳으로 본다는 것도 다시 연구해야 할 과제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사학자들의 논문이 나와 있지만 동국 사략의 저자 현채가 경기도 광주보다 충청도 직산을 앞세웠던 것에 비해 오늘의 일부 학자들은 경기도 쪽으로 그 지역을 보고 있는 인상이 짙다. 따라서 직산 입도설은 천안 지역 인근의 전설로 전락하고 있다. 전설을 규명하여 역사의 실체로 받아들이려는 노력보다 기록마저도 부인하고 전설로 전락시키는 일부의 역사 연구 태도는 80년 전 중등 교과서였던 동국사략과는 사뭇 다르다. 일제의 식민사학이 판을 치고 난 후 생겨난 괴이한 작태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요즘의 국사 교과서를 보면 이 같은 불행한 과오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역사 교육에서 교과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특히 초, 중, 고의 역사 교육은 국어, 지리 교육과 함께 민족을 가르치는 필수 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 국어와 문학, 고유 철학, 국사, 지리 교육은 그 중요성이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침이 없다. 민족의 실체와 민족의 정통성을 가르치는 이들 교과는 고등학교까지의 과정으로 대강이 마무리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대학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과연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제대로 알고 우리 국토의 연원을 꿰뚫어보고 민족의 주인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교육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일제가 파괴한 민족의 역사를 복원하지 않고 그대로 답습하여 가르칠 때 그와 같은 바램은 불가능할 것이다. 반만년의 역사를 지켜온 우리 민족의 슬기와 정기를 가르치려는 대목보다는 긴 역사 속에 어느 민족이나 저지를 수 있고 저질러온 과오만을 사실보다 오히려 극대화하여 민족의 자존심을 파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학자들이나 역사교육 관계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근세조선 말기 이른바 신식교육이 시작되면서 간행된 국사교과서 가운데 가장 체제를 잘 갖추었다는 동국사략이 일본인의 저수를 역편했다는 것은 우리 독자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동국사략은 일본인이 취급하지 않은 부분을 첨가하여 민족의 뿌리부터 우리의 역사를 기술하려는 노력을 보였지만 역술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식민사관을 비판 없이 수용하는 과오를 저지르고 있다. 동국사략에 나오는 가락 임라급 탐라, 진화급 일본 관계가 그 대표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태고 상고사를 제외하면 부분 일본인 학자들의 조선관을 배제할 수 없다. 동국사략은 1906년 이후 간행되는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의 체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 같은 결과는 동국사략의 저술 체제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비극적인 것은 조선사 연구가 우리나라에서보다도 일본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본격화되었다는 데 있다. 어찌했으면 학부에서 오랫동안 교과서 편찬에 관여했던 현채가 통탄하면서도 일본인 저술의 자기 나라 역사서를 역술할 수밖에 없었겠는가.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의 흐름을 보다 선명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본인들의 한국 역사관을 우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일본인들의 한국 역사 연구 실태를 훑어보면 조직적으로 교묘하게 한국의 역사를 파괴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의 한국사 연구는 100여 년 전인 명치 시대 이후 활발해진다. 그러나 그 연원은 일본의 강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강호 시대는 조선과 일본이 평화를 유지했던 때로 국교를 가지고 있었다. 일본도 이 시대는 물론 세국 정책을 썼지만 우리나라만은 예외로 했다. 화려한 행장의 조선 통신사들이 10여 차례 일본을 왕래했던 것도 이때였다.
이른바 강호 막부는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 조선과의 국교 유지에 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일본에서의 조선 연구는 막부의 이 같은 자세로 자연스럽게 일어났으며 그 당시 지식인층을 이뤘던 한학자들은 조선의 주자학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그 학문을 받아들이려 부단히 노력했다. 하야시 라잔, 후지와라 세이카, 야마자키 안사오 등이 당시 일본 주자학계의 대표적인 인물들로 이들은 퇴계 이황의 학문을 존경했다. 일본의 주자학자들은 조선의 주자학을 배워 그들의 학문을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조선의 주자학에 심취했다. 조선의 주자학이 일본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일본인 학자 아베 요시오의 일본 주자학과 조선에 나름대로 연구되어 있다. 이들 일본의 학자들은 영주의 번교나 숙에서 교수 또는 사범을 맡았다. 일학자들, 이퇴계 학문 흠모. 강호시대의 조선 연구는 조선의 주자학을 받아들이는 데에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조선학자들에 대한 존경심이 대단했다. 주자학 이외에도 당시 일본은 조선에서 많은 것을 배워갔다. 지식만이 아니라 기술과 예술도 조선에서 배워갔으며 특히 현재 그들이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도자기 예술의 뿌리는 우리나라에 있다. 일본의 실학 사상도 조선의 실학을 받아 배운 것이라는 연구가 나올 정도이다. 명치 이전의 신학문과 사상, 기술은 조선에서 흘러갔음을 증명하는 실증들이 일본인들 스스로의 연구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한학자, 특히 주자학자들은 이 퇴계를 흠모했으며 그의 학문을 배우려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일본인들이 오히려 퇴계의 학문을 밑바탕으로 조선 말기에 조선학자들이 구세의 학문으로 내놓은 실학을 꽃피우는 결과를 낳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주객이 전도되는 역사의 아픔이 이 시대에 한일 두 나라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막부가 안정을 유지하면서 또 다른 학자 집단이 등장한다. 조선이나 중국의 학문을 존중하는 일본의 한학자들과 대립하는 일본의 국학자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다. 막부의 지배를 유지, 강화하려는 이들은 일본의 고대사 등 고전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들 국학자들은 일본을 신의 나라로 미화하면서 민족 의지를 단합하는 데 노력한다. 일본 서기 등 옛 사서류에서 건국 기원이나 천황의 신화를 미화하여 강조하기 시작한 국학자들은 일본의 신과 천황이 옛 조선을 지배했고 일본의 신이나 왕이 조선의 신이나 왕이 되어 조선을 다스렸다고 과거에 없던 사실을 조작해내기 시작했다. 이들 국학자들은 일본의 고대사 연구를 빙자해서 고대사를 이같이 왜곡, 재해석한 것이다. 어쨌든 일본 국학자들의 이런 고전 연구와 재해석은 일본인들의 애국, 애족심을 불러일으켰고 근대 일본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일본의 건국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일본이 조선을 지배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국학자들은 조직적이고 계속적인 교육을 통해 일본 국민을 호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조작한 역사를 국민 교육을 통해 상식화한 국학자들은 막부 말기 급기야는 정한론으로 발전시켰다. 명치 이후 일본의 조선 침략, 조선 병탄, 지배의 사상적 근거는 국학자들의 이러한 사고에서 비롯되었으며 일선 동조론, 일한 일영론으로 한국 침탈의 관념적 구실을 하게 만든 것이다. 일본의 국학자들은 주자학들이 조선의 선진 문화를 존경하는 풍토를 비판하고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에 대해 우월감을 갖도록 교육시키는 데 앞장섰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구미 열강의 압력을 받기 시작한 일본은 국방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을 보려는 전환기를 맞게 된다. 막부 말기 일본인 학자 하야시 시에이는 1785년 삼국 통람 도서를 펴내 조선이 유구, 하이와 함께 일본의 해양 방위에 깊은 관계가 있다고 밝히면서 조선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학자들이 조성해온 일반 민중의 일본 우위 아시아관을 기초로 해방론은 일본 지배자들의 관심을 끌게 된다.
일 정부 기관서 조선사 연구. 명치 시대가 되면서 조선은 그들의 자위를 위한 중요한 문제로 둔갑하고 마는 것이다. 명치 초기까지만 해도 관념적인 연구 외에 단편적인 조선 사정의 소개에 그쳤으나 일본의 국방에 조선의 입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일본의 조선 연구는 본격화하게 됐다. 일본에서 근대 역사학이 싹튼 것은 1880년대다. 제국대학의 사학과가 창설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제국대학의 사학과 개설 전에도 서양 사람들이 쓴 만국사, 문명사 등이 번역, 소개되고 다구치 우키치의 일본 개화 소사 등이 나왔지만 본격적인 근대사학은 이들 저서의 간행보다는 늦게 보는 것이 일본 학계의 통설이다. 제국대학 사학과는 원래 1877년 대학이 창설될 때 문학부에 설치했으나 교수할 학자가 없어 흐지부지 되고 10년 후에야 다시 개설했다고 한다. 강호시대 역사학의 맥을 이은 한학자들과 국한자들이 있었으나 그들 역시 근대 학문으로는 발전시키지 못하고 명치시대의 신진학자들에 의해 밀려난 것이다. 그러나 조선에 대한 연구는 제국대학의 사학과 개설 전에도 이루어지고 있어 그들의 조선에 관한 집념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1869년 설립된 일본의 국사교정국은 국사편집국, 수사국, 수사관, 편년사 편찬괴로 이어진다. 이들 기관이 일본사를 편수하면서 일본사와 관계 있는 조선의 역사를 연구했다. 이렇게 일본의 정부 기관이 조선사 연구를 담당한 셈이다. 1877년 초판이 발행된 일본 사략은 국사안으로 게재되어 1888년에 완간되었으며 1901년 일본 사학회에서 다시 출판한 일본 역사 연구서의 지침서와 같은 책이다. 이 책은 일본 소학교와 중학교 교과서의 저본이 되어 일본 국민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시게노 야스스고, 구메 구니타게, 호시노 히사시 등 3인의 일본 학자들이 저술한 바로 이 국사안에 신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왜곡된 한일 관계가 수록되어 있으며 지금까지도 그 악령을 우리들이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도 한국 학자들이 밝혀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게도 전후의 일본인 학자들이 그들 연구의 일단에서 보여주는 자체 비판인 것이다. 일본인 사학자 하타다 다카시가 펴낸 일본인의 조선관의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일본인들에 의해서 조선사 왜곡상이 폭로되어 있다. 이 책은 교육학자인 이원호가 81년 일본인의 한국관이라는 제명으로 번역 소개한 바 있다. 신화 조작, 정한론 만들어. 대왕군에게 국교 회복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은 좌전 소일랑은 조선은 응신천황의 사만정벌이래 일본의 부속이다고 정한론을 자축, 타축의 연회장서 망언. 정말 웃기는 이야기가 웃기만 할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 옛날 아주 옛날 일본의 신들이 왕이 되어 조선 땅을 지배했다는 웃기는 이야기가 100년도 안 된 과거에 일어나고 만 것이다. 일본이 이른바 한일 합방 조약의 조인을 마치던 날 통감 사내 정의는 소조천, 가등, 소서가 세상에 있었다면 오늘 밤의 달을 어떻게 보았을까 하고 기쁨에 겨워 감탄사를 연발했다고 한다. 얼빠진 한국의 대신들을 참석시켜 자축, 타축의 연회를 기다리던 자리에서 소송록은 태압이 지하에서 깨어나 본다면 고려의 산 높이 오르는 일본 깃발이여 운운하며 노래했다고 한다. 소조천, 가등, 소서, 소송은 누구란 말인가? 한마디로 침략자들인 일본의 정한론자들이다. 일본의 정한론은 덕천 막부의 말기에 정리된다. 정한론을 발설한 것은 모코 효윤이다. 1868년 12월 14일자 그의 일기에 드러난다고 한다. 당시 조선은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펴고 있을 때다. 일본은 이때 국교 회복을 조선에 요청한다. 대원군은 이에 단호히 거절한다. 모코 효윤은 조선의 태도가 무례하다면서 정벌을 주장한다.
사절을 조선에 보내서 그들의 무례를 묻고 그들이 만약 듣지 않을 때는 죄를 따지기 위해 그곳을 공략하고 크게 신주의 위엄을 펴야 한다. 이렇게 일기에 썼던 그는 1869년 1월 1일 정식으로 조선에 사신을 파견토록 촉구한다. 이 제안에 따라 일본은 같은 해 3월 10일 조선에 사신을 보내고 국교 회복을 꾀한다. 이때 외무대신 택선가는 조선에는 고대의 소존이 친히 정벌한 신성한 사적이 있다. 역대 천황이 편안하게 위무한 나라로서 그 국맥의 성쇠는 우리 국가 안위에 관계되는 곳이다. 러시아가 세력을 뻗치고 있어 이를 구하지 않으면 그 존망을 헤아릴 수 없다. 이때 사신을 파견하는 것은 시급한 최대의 근무라고 주장했다. 소전 명조는 일본 서기의 신대에 나오는 후기의 귀신이다. 일본 서기에는 그가 난폭하고 백성을 도탄에 빠뜨려 추방된 신화적인 인물로 묘사하고 있으나 후대의 일본 국학자들은 이를 조선을 지배한 인물로 둔갑시켜 놓고 있다. 소전 명존에 대해서는 한국의 학자가 일본의 신이 아니라 비류백제의 인물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펴고 있어 앞으로 연구할 대상이기는 하다. 러시아의 남하 세력을 막고 조선을 일본의 방패로 삼으려는 일본의 음흉한 계획에 따라 좌전 소일랑 일행이 사신으로 조선에 파견된다. 좌전 소일랑은 대원군으로부터 국교 회복 요청이 거절당하자 조선 정벌을 공식적으로 주장한다. 조선의 국교 거절의 앙심. 그는 조선은 황국을 멸시하고 문자에 불손함이 있다고 치욕을 주었다. 천황이 욕을 당하면 신하는 죽음이 있을 뿐이다. 실로 함께 하늘을 같이 할 수 없는 도적이다. 꼭 이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일본 군대의 조선 침략 방안까지 제시했다. 조선이 일본의 국교 회복 요청을 거절한 데에 대한 반발로 강력하게 등장한 것이 정할론이기는 하지만 그 뿌리는 더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 서기에서 정할론의 골격을 조작해낸 것이다. 조선은 응신 천황의 사만 정벌 이래 일본의 부속국이다. 마땅히 상고의 역사에 비추어 유신중흥의 세력으로 조선의 무례를 쳐서 우리 판도에 되돌려야 한다. 좌전 소일랑은 조선의 국교 회복 거절의 앙심을 품고 이 같은 건의서를 일본 정부에 제출한다. 응신은 일본 서기에 나오는 15대 천황이다. 일본 학자들 역시 천황하면 고개를 갸우뚱하는 신화적인 인물이다. 그러나 똑같은 자료를 놓고 해석할 때 응신은 한반도계라는 연구도 나와 있다. 정할론에는 소정과 응신만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 전원일성은 신공이 사만을 정복하고 풍신수길이 조선 정벌을 일으킨 것은 모두 조공하지 않음을 책하기 위해서였다고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신공은 일본 서기의 황후로 나오는 신화적 여인이다. 바로 응신의 전대로 비미호와 동일 인물이라는 연구가 있는가 하면 가공적인 여인이라는 연구도 있다. 또한 한반도에서 건너간 세오녀라는 주장도 있다. 어떻든 일본의 국학자들은 현재까지도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는 전설 속의 신화적인 인물들을 실제의 역사처럼 재구성하여 조선 침략의 구실로 삼은 것이다.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풍신수길이 죽고 침략 당시 확인한 조선의 문화를 도외시할 수 없던 일본인들은 간교하게도 조선의 통신사의 파견을 호소, 다시 조선 문화를 흡수했으면서도 결국은 배은망덕하는 침략을 강행하고 만 것이다. 대만 식민 통치에 자신 얻어. 일본에서도 정할론이 진통을 겪은 것은 사실이다. 이른바 그들의 추해난, 서남전쟁 등은 정할론을 놓고 벌인 권력투쟁인 것이다. 그러나 이들 진통은 한국 침략의 시기와 능력을 놓고 그들끼리 대립한 것이지 조선에 대한 의리라든가 평등, 호혜적인 국도를 수립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모코 효윤, 서양 융성 등이 주장한 정할론은 대구보의 반대로 일단 패에 물러났었지만 명치 유신 후 일본 지배계층에 빼놓을 수 없는 기본 정책이 되었다. 서양 융성이 물러난 후 일본은 정할론을 실험이라도 하듯 대만 침략에 활용한다. 1874년 4월, 일본은 대만을 침공한다. 쉽게 대만을 장악한 일본은 식민 통치의 경험을 쌓고 즉각 조선으로 다시 눈을 돌린다.
이른바 강화도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다. 1875년, 즉 대만 침략 다음 해에 일본은 군함 운양호를 조선 해역에 파견, 서남부 해안을 침략한다. 운양호는 아무런 통고도 없이 우리나라의 강화도 해역으로 들어온다. 서울에 인접한 강화도에 일본 군함이 들어오자 조선 정부는 즉각 포대를 동원하여 발포하고 강경 대처한다. 강화도 사건이 일어나자 일본은 흑전 청룡을 정권대사로 군함을 이끌고 다시 와서 조선 정부에 압력을 가했다. 정한론을 반대하는 척하며 서양 융성 일파를 몰아냈던 대구보 일파는 정한론의 주창자인 서양마저도 인근국의 도리에 어긋난다고 비난할 정도로 강경한 침략 정책을 폈다. 일본보다 10여 년 늦게 문호를 개방, 결과적으로 오늘과 같은 한일 간의 엄청난 차이를 낳게 한 조선 정부는 결국 치욕적인 강화도 조약을 맺고 일본에 개항하고 만다. 영사재판권, 관세 면제, 조선에서의 일본 화폐 사용 등 굴욕적인 불평등 조약을 맺고 마는 것이다. 일본이 구미 열강의 압력을 받고 치른 굴욕을 하나도 빼지 않고 그대로 조선에 적용한 셈이다. 일본 역시 강화도 조약 체결 10여 년 전만 해도 구미 열강으로부터 동양의 후미진 야만국 대우밖에 받지 못했다. 아시아의 구미 열강의 세력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중엽이다.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삼은 1757년 플래시 전쟁 이후다. 그 이전에는 오스만 터키, 무갈 제국, 청국 등 강력한 통일국가가 아시아에 존재했고 생산력도 높아 감히 유럽이 아시아를 넘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영국이 인도를 침략한 후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아시아가 무너지기 시작한다. 영국이 청국과의 아편전쟁에서 승리하자 프랑스와 미국도 아시아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다. 고도의 문화국, 강력한 대국으로 생각했던 중국이 영국에 패하자 아시아는 구미 열강의 식민지 확장 대상으로 군침을 돋은 것이다. 아편 전쟁에서 청국이 패배한 것을 본 일본의 충격은 대단했다. 그러면서 약삭빠른 일본은 미리 겁을 집어먹고 쇄국 정책을 완화한 것이다. 조선과 마찬가지로 쇄국 정책을 폈던 일본은 1825년 덕천 막부는 법령을 공포, 외국 선박의 일본 입항이나 상륙을 일체 금지했고 접근하는 외국 선박에 무조건 포격을 가하고 상륙하는 외국인을 모두 살해토록 했었다. 이와 같이 강력한 쇄국 정책을 펴던 일본은 아편전쟁이 끝날 무렵 쇄국 법령을 완화했다. 1842년 7월 덕천 막부는 새 법령을 발표, 입항하는 외국 선박에 물과 식량을 대준 다음 퇴거를 요구하고 그래도 물러가지 않을 경우에만 포격을 하도록 쇄국 정책을 완화시켰다. 일본의 영국에 대한 두려움을 알 수 있게 하는 조치인 것이다. 일본은 이뿐만 아니라 국방에 대한 조치도 강화했다. 200여 년 이상이나 금지되었던 500석 이상의 큰 배를 지방의 영주들이 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네덜란드의 병서와 총포 연구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나 구미 열강의 압력은 마침내 일본에 닿고 말았다. 미국의 포함 정책에 무릎을 꿇고 만 것이다. 미국의 일본 파견 특사 겸 중국 일본 파견 함대 사령관 페리 제독이 1853년 7월 8일 4척의 군함을 이끌고 일본 강호만 포가 앞바다에 등장한 것이다. 일본은 미국의 도발적인 행동에 큰 충격을 받았으나 어찌할 줄을 몰랐다. 단지 페리 제독은 미국 대통령의 문호 개방 서한만 막부에 전달하고 중국으로 돌아간 것을 다행으로 생각했을 뿐이다. 일은 1854년 미해 개항. 페리의 미국 포함이 떠나가자 이번에는 일본에 러시아가 닥쳐왔다. 제정 러시아의 특사 겸 극동함대 사령관인 푸차틴이 함대를 거느리고 장기에 들어와 무력 시위를 하고 사할린 천도 열도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러시아 함대가 크리미아 전쟁으로 물러가자 미국의 포함이 다시 왔다. 대포 250문, 수병 1800여 명이 탄 포함 10척을 이끌고 1853년 2월 다시 일본에 온 페리 제독은 문호 개방을 강요하며 만일 불응하면 더 많은 미국 함대가 올 것이라고 위협했다.
페리 제독은 500여 명의 수병을 상륙시키고 문호 개방 압력을 가중시켰다. 당황한 일본은 1854년 3월 미일 화친 조약을 맺고 만다. 이 조약은 하전, 함관 두 항구의 개항과 항해 중인 미국인들에게 석탄, 식량, 물 등 필요한 물건의 공급 및 영사 주재 최애국 대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자 미국에 이어 다른 구미 열강들도 계속 개항을 요구하고 나섰다. 영국은 같은 해 10월, 제정 러시아는 그 다음해 2월 각기 조약을 체결, 포함 외교를 성사시켰다. 이때 장기가 개항되고 천도 열도가 러시아 영토가 되었다. 사할린도 결국은 러시아에 빼앗겼으나 그래도 이때만 해도 일본이 완강히 거부했고 러시아의 국제적 지위도 약해 구제할 수 있었다.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의 중국 침략, 즉 아편전쟁에 천국이 패하는 것을 보고 다시 일본의 불평등 조약을 강요했다. 해리스 총영사는 제2차 아편전쟁 후 새로운 통상 조약을 일본에 강요, 1858년 7월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을 정식 체결했다. 이를 지켜본 영국, 네덜란드, 러시아, 프랑스도 새로운 통상 조약을 강요, 1859년 7월부터 무역을 시작한다. 미국은 자유무역과 일방적인 영사 재판권을 행사하고 최애국 대우만이 아니라 심지어 미합중국 해군의 군수품은 관세 없이 양육시킬 수 있다는 조항까지 통상 조약에 삽입시켰다. 영국과 프랑스는 북경을 공격할 때 일본의 군용마 1000피를 요구했고 일본은 굴복했다. 서구와 일본의 조약 역시 쌍무적인 호혜 관계가 아니라 불평등 관계였다. 그러나 일본은 구미 열강의 맨 뒷공무니를 잡고 그 세력에 편승하는 결과를 얻었다. 천국이 서구 열강에 무너져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조선 또한 세계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해 잠들어 있을 때 약삭빠른 일본은 구미 열강의 제국주의를 흉내내며 중상주의로 세계 시장을 석권하는 열강의 대열의 마지막 자리를 얻은 셈이었다. 세계의 판도에서는 일본이 뒤따라간 자리가 맨 뒷공문이었지만 아시아에서는 제일 첫 자리였다. 구미 열강에 이렇게 당한 일본은 조선에 개방 압력을 넣으면서 그들이 당한 것 이상을 우리에게 요구했다. 그리고 조선을 이렇게 표현했다. 동해의 후미진 구석에 침몰된 야만국이라고. 열강의 포함에 굴복, 개국을 한 일본이 이들 국가와 공식적인 무역을 개시한 지 20년도 안 돼 그들이 구미 열강으로부터 받았던 굴욕적인 평가를 그대로 조선에 돌려주며 아시아를 이끌 대국처럼 오만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희전 정길이 외한 동조 주장. 구미 열강에 배운 제국주의의 수법으로 끝내는 조선을 침탈한 일본은 다음과 같이 떠벌리기도 했다. 조선 병합은 실로 일조의 관계가 태고의 상태로 복귀하게 된 것이다. 조선은 실로 빈약한 분가이며 우리나라는 부강한 본가라고 할 수 있다. 분가인은 스스로 훌륭하게 집을 유지할 능력이 없다. 이 때문에 저쪽에 협박당하고 이쪽에서 학대당하고 있다. 따라서 가련한 형제는 이쪽 저쪽에서 시달림을 받는 참으로 불쌍한 생활을 하고 있다. 집안의 동요가 잃었고 드디어 그 본가인 이웃집까지도 어렵게 만드는 격이 되었다. 이와 반대로 본가에서는 조상 이래로 가훈을 지켜 일가가 점점 번창한다. 여기에 당사자도 복귀를 희망하고 본가에서도 이를 기꺼이 받아들인 것이 즉 조선 병합이다. 이제 제국에 복귀한 이상 일찍이 일본 국민으로 동화하여 같은 천황폐하에 충량한 신민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일은 나아가서 그들 자신의 행복이 될 것이며 그들 옛 조상들의 위풍을 환히 이루게 되는 것이다. 외한 동조론의 핵심 분자였던 희정 정길은 일본의 조선 침탈 후 조선의 병합과 국사라는 책을 펴내 이같이 우리 국민들에게 치욕을 주었다. 이같이 역사를 왜곡해서 조선 침략의 구실로 만든 것이 일본 국사교과서의 밑바탕이 된 국사안으로부터 비롯된다. 일본 서기와 고사기 등에서 일본의 건국 기원과 관련된 전설을 역사의 실체처럼 재해석, 소잔 존명이 사만에 건너가 지배자가 되었다든가 도빅령이 신라의 왕이 되었다는 따위의 역사 왜곡이 이 책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명치 시대를 전후하여 일본의 국학자들을 앞세워 이를 국민 교육화하여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는 것은 실지 회복과 같은 역사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일본 국민들을 가르친 것이다. 이렇게 일본 국민들을 충동질한 국학자들은 구미열강의 학문을 흉내내어 일본의 역사를 과학적인 것처럼 분식하고 스스로 조작한 역사 서적을 서로 엮어 대조하면서 사실같이 왜곡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복 40년이 지난 우리나라는 일본인들이 조선을 강탈하는 정신적인 무기로 사용한 정한론이나 외환동조론에 대한 깊은 연구는 고사하고 관심조차 내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의 정한론이나 동조론이 역사의 뒤안길로 밀려난 유물이라고 내팽개쳐버릴 수도 있겠으나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역사의 뿌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언젠가 밝혀야 할 우리의 과제인 것이다. 일본은 비록 한때나마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원리로 고대사를 활용했고 용어 하나하나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합법성을 가장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우리 것을 찾기 위해 무엇을 했다는 말인가? 광복으로 분단된 땅이 남아 영토는 되찾았지만 과연 정신사도 광복되었다고 자부할 수 있다는 말인가? 저들이 주장하는 동조론의 실체를 파헤치고 다른 나라의 식민지와는 다르게 합방이란 용어를 공공연하게 남발했던 일제의 속셈은 무엇이었을까를 추적하는 건 역시 시급한 문제일 것이다.